네, 안녕하세요. 저는 방문각 서울법학원에서 감정평가 이론을 강의하고 있는 이동현 평가사라고 합니다. 이제 오늘 이렇게 촬영을 하게 된 이유는 이제 4월달 개강하게 되는 이제 기본 이론에서 만나게 될 분들한테 수업과 관련해서 그리고 우리 시험 준비와 관련해가지고 간단하게 좀 오리엔테이션을 하고자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우선은 뭐 간단하게 시작을 하기 전에 제 소개부터 먼저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 이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동현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서강대학교에서 이제 국제인문학부를 졸업했습니다. 사실 감정평가와 관련 있는 전공은 아니죠. 이제 부동산 학이 많은 대학에서는 없기 때문에 이렇게 했었고, 저는 또 뭐 같이 전공을 했었냐면 법학 이것도 같이 이제 부전공을 했었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나는 뭐 로스쿨을 가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나는 그때까지 공부는 하기 싫고 뭘 할까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이제 부동산에도 관심이 있어가지고 이쪽으로 이제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저는 이제 31기 이때 합격을 했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준비하시게 되는 시험은 36기가 이렇게 되실 겁니다. 그다음에 뭐 그렇게 안 보이실 수도 있겠지만 이때 당시에 운이 좋게 이제 전체 수석 이렇게 하게 됐고요. 제가 지금 담당하고 있는 과목도 이렇게 전체 수석을 해가지고 지금 여기서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전체 수석인 건 사실 어떻게 아냐라고 하면은 나중에 그 합격자 발표를 이렇게 하게 돼요. 그러면 이제 통계 자료가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이게 자기 등수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근데 어떤 것들이 나오냐면 최고 득점, 그 다음에 최고령, 그 다음에 최연소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통계 자료가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받은 점수랑 여기 최고 점수 딱 이렇게 맞춰가지고 내가 제일 잘 봤구나 이제 이렇게 했던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이 시험을 준비하시겠다고 마음을 먹으신 분들일 텐데, 요때 이렇게 통계 자료나 자기 합격한 거 보면은 그 도파민 중독이라고 하죠. 그게 확 뿜어져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왕 하시는 거 열심히 준비하셔가지고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정도로 해가지고 자기소개는 마무리하는 걸로 하고요. 우선은 오늘은 제가 담당하고 있는 과목이 어떤 특징을 가지는지, 그 다음에 수험 준비는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주 내용이기 때문에 우선 제가 담당하고 있는 감정평가 이론이 대체 뭔지 이거부터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시험을 준비하시겠다고 하셨다면 요 시험이 대체 어떤 과목들을 다루는지 정도는 대략적으로 알고 계실 거예요. 저희 시험은 이제 타 자격사들과는 다르게 과목 수가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닙니다. 3과목 정도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근데 과목명만 보면 다른 과목들은 민법이니 뭐니 이렇게 해가지고 좀 구체적인데, 저희 시험은 과목명 자체가 그렇게 구체적이지는 않아요. 이렇게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감정평가 실무 이렇게 있고요. 다른 제목이 없어요. 그냥 실무 이렇게 있고, 두 번째 과목은 이론 이렇게 되어 있고, 마지막 세 번째 과목은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는 제가 어쨌든 담당하고 있는 이론 위주로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이론이라는 용어 자체를 처음 들어보진 않으실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이론이 뭐냐라고 물어보면은 조금 설명이 추상적일 수가 있습니다. 우선은 국어사전에서 이론은 뭐라고 설명을 하고 있냐면 사물의 이치나 지식 따위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부분은 여기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돼요. 결국은 일반화한 명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우리가 이렇게 해야 돼, 일반적으로는 대체적으로는 이렇게 내용 정리가 돼 라는 게 바로 이론이다라는 거고요. 우리가 다루는 과목은 모든 이론이 아니라 무슨 시험이기 때문에 감정평가 시험이기 때문에 감정평가와 관련된 이론을 이렇게 다루게 됩니다. 당연히 이 이론이다라는 거는 일반화한 경우, 대체적인 경우이기 때문에 뭐가 항상 존재할 수밖에 없냐면 원칙만이 아니라 예외에 해당하는 것들도 많이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이론을 공부하시는 분들이 요거는 알겠는데 내가 생각해 봤더니 요런 것들도 예외가 될 수 있지 않아 라고 하면서 많이 어려워하시는 이유 중 하나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런 예외들까지 다 하나하나 배우는 건 아니고 결국은 원칙적인 내용, 일반화한 내용을 중심으로 보신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감정평가 이론을 배우는 거기 때문에 우리 이론이 뭔지는 간단히 봤어요. 그러면 감정평가가 뭐냐라고 하게 되면 참 여러 가지 법령들이 존재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 각 법령마다는 용어 정의를 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감정평가와 관련된 감정평가사법 요게 있는데요. 여기서는 감정평가를 요렇게 규정을 하고 있어요.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감정평가란 토지 등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해서 그 결과를 가액으로 표시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는데요. 결국은 얘가 의미하고 있는 게 뭐예요?
여러 가지 물건들에 대해서 결국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는 거기 때문에 얘가 화폐로 표시하면 얼마야. 즉, 요 물건에 대해서 얼마예요? 라고 하면 이 물건은 얼마 정도의 값을 지닙니다. 라고 하는 게 바로 이 감정평가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 감정평가 이론을 요약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합격을 하시고 나셔서 이런 물건들의 값이 얼마다라고 얘기를 할 때 적용할 수 있는 일반적인 원리나 법칙 이런 것들을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즉, 요 물건은 일반적으로 요렇게 거래가 되기 때문에 요렇게 가격 형성이 되기 때문에 이 물건, 당신이 의뢰한 이 물건도 요 정도의 값을 지닌다라고 볼 때 근거 뭐 이런 것들로 활용할 수 있는 내용들을 배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론이 당연히 좋아요. 이렇게 일반화하고 원칙적인 거기 때문에 당연히 좋지만 이 감정평가, 대체 이 물건이 얼마야? 라고 하는 거는 시장에서 딱 하나의 원리만 가지고 형성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목 자체는 일반화했다라고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예외적인 부분들도 많이 발생하게 돼요. 그래서 아까 설명드렸듯이 공부를 하시다 보면 책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실제 상황에서는 맞지 않는 것들이 있어 라는 것들이 종종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힘들어 하실 텐데 너무 그런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하실 필요는 없고 우리는 결국 수험 목적상 시험이기 때문에 교재에 있는 일반화된 내용들을 가지고 답안지를 숙지하는 연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MBTI 이런 거 아실 거예요. 그래서 저도 MBTI를 조금 좋아하긴 하는데 이런 다양한 생각들을 하시는 분들이 보통 N 성향을 가지신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렇게 특히 이론 과목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여러 가지 생각을 해버리시게 되면은 정말 한도 끝도 없이 정리가 되지 않는 경우들이 좀 많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공부를 하실 때 특히 N 성향을 지니신 분들은 조금은 저는 창의력을 줄이고 결국은 책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이 출제위원과 대화를 하는 거기 때문에 나만 너무 튀는 내용보다는 일반화한 내용들을 좀 숙지하는 방향으로 공부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사실 직업군별로 좀 어울리는 MBTI가 뭘까 이런 내용을 봤어요. 근데 평가사가 되려면 무슨 MBTI가 돼야 되냐면 N이 아니라 이 현실주의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좀 참고하셔서 이제 공부하는 방향에 N이신 분들은 내가 조금은 불필요한 생각들을 줄이겠다. 이런 것들을 주의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감정평가의 개념은 이렇고요. 감정평가의 이론은 우린 이런 것들을 앞으로 배우게 될 거다라는 걸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감정평가 이론도 결국은 여러 가지 단원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다양한 내용들로 구성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제가 수업을 할 때는 어떤 방식에 맞춰서 진도를 나가게 될 거냐면 이 감정평가의 개념이라는 요거 자체를 하나하나 뜯어가지고 관련되는 일반론들이 뭐가 있는지를 나가게 될 겁니다. 우선 앞으로 정말 많이 보시게 될 개념이에요. 근데 감정평가의 개념을 다시 보시게 되면은 토지 등 요거에 대해서 우리는 뭘 하는 거냐면 경제적 가치를 구체적으로 판정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판정한 그 결과를 감정평가서를 통해서 가액으로 표시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수업을 할 때는 요 개념 하나하나에 맞춰서 관련되는 일반론들을 숙지하시게 될 거예요. 토지 등이란 뭘까? 경제적 가치란 뭘까? 그 다음에 판정하여라고 하는데 대체 어떻게 판정을 하는지 어떤 행위가 들어가게 되는지 마지막으로 표시를 할 때는 무엇들을 하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이론적으로 배우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선 내용들은 어차피 기본관이 들어가면 우리 자세하게 할 거기 때문에 간략하게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 등이란 해가지고 이렇게 여러 가지를 규정하고 있고요. 사실 평가의 대상이 되는 물건들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근데 대부분은 토지 및 그 건물, 정착물에 해당하는 건물들이기 때문에 부동산으로 알고 계실 거예요. 하지만 그것만이 아니라 영업권, 지식재산권 같은 무형자산, 유가증권, 가치 하락분 이런 것들도 있고요. 조금은 특이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어업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 어업권이 물고기 잡는 어업권입니다. 이런 것들도 이제 감정평가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실무적으로는 또 어떻게 평가를 하고 이론에 맞춰서는 평가 방법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배우시게 될 거예요. 사실 저도 이 어업권을 한번 해보고 싶긴 했거든요. 근데 이 어업권은 주로 어디서 많이 하냐면 당연히 바닷가가 있는 쪽에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주도나 여수 이쪽에서 많이 이제 진행하게 되는데 부산도 물론 있겠죠. 그래서 혹시나 이쪽
해안가에 사시는 분들은 한번 생각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토지 등이다라는 건 우리는 부동산만 다루는 게 아니라 다양한 물건들을 다루게 될 거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런 것들은 실무만이 아니라 이론에서도 어떻게 평가를 처리해야 되는지, 평가 방법들은 뭐가 있는지들을 숙지하시게 될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우리는 뭐를 판정하냐고 했냐면 여러 가지 가치 중에서도 경제적 가치라는 걸 판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경제적 가치가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조금은 세속적일 수 있어요. 하지만 결국은 얘가 의미하는 거는 얼마야, how much, 돈으로 줬을 때 얼마야 라는 거를 우리가 정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도의 개념만 숙지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뭐 개념상으로는 경제학에선 크게 구별하고 있지는 않지만 감정평가 이론에서는 가치와 가격을 이렇게 분류를 하고 우리는 가치를 판정하는 업무다라고 이렇게 하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들은 우리 기본 이론 들어가서 배우시는 걸로 하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판정, 이제 감정평가를 구체적으로 하시게 되면 어떤 절차들을 거치게 되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가격 재원칙이니 시장 분석이니 최유효 이용이니 그다음 뭐 삼방식이니 이런 되게 감정평가와 관련된 용어들이 나오게 될 텐데 지금은 별로 친숙하지 않으시죠. 근데 요거 조만간 다 마주치게 될 용어들이고 답안지에 쓰시게 될 용어들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냥 한번 들어본다라는 정도로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이 물건은 얼마야 라고 생각이 된다면 여러분들이 평가서에다가 그 물건이 얼마다라는 거를 작성하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합격하시고 난 다음에는 여러분들 이름으로 이런 평가서들이 나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나오게 된 개념은 다 판정을 하게 되면은 그 결과를 대체 평가서에 어떻게 표시를 해야 되는지, 그 표시라는 개념은 뭔지, 표시는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이제 이런 것들을 마지막으로 배우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배우시는 것들은 결국 앞서 우리가 들었던 감정평가의 개념을 하나 나눠서 배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전체적으로 감정평가 개념은 이렇고요. 이론 자체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수업을 나갈 때 수업 목적상 강의는 어떻게 분류를 할 거냐면 크게는 총론이다라는 부분으로 나눠져 있게 되고요. 두 번째로는 강론이라는 부분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게 됩니다. 대학교 수업을 사실 들으시다 보면은 총론이랑 강론이라는 용어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다시 우리가 이 감정평가 이론 시험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총론과 강론은 어떤 걸 의미하게 되냐면 결국 이론이라는 게 굉장히 일반화된 명제들을 다루게 되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총론이 좀 더 일반화된 내용들을 다룬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강론은 앞서 총론에서 배우셨던 저런 일반화된 내용들이 구체적인 물건들에 적용될 때는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는지, 혹시나 물건들마다 달라지는 부분이 있지는 않은지 이런 것들을 배우는 게 강론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론과 강론을 뭐 구별하는 기준 자체는 어떤 게 좀 더 구체적이냐, 즉 구체적인 물건들을 다루냐 안 다루냐에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용들을 보시게 되면은 저희는 수업을 나갈 때 요 일반화된 총론부터 당연히 다루게 될 겁니다. 대상 물건들은 어떤 특성을 지니고 있는지, 뭐 시장이나 판정을 할 때는 어떤 과정들을 거쳐야 되는지 이런 일반화된 것들을 배우시게 될 거고요. 요 물건별로 들어가게 되면은 저 앞에서 배웠던 내용들이 각각의 물건들에는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배우시게 될 겁니다. 뭐 예를 들면 토지를 감정평가할 때와 지식재산권을 감정평가할 때, 그리고 영업권 혹은 권리금, 또 아까 잠깐 설명드렸듯이 어업권, 이런 것들을 감정평가하는 방법들은 각각 대상 물건이 달라지기 때문에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강론들은 그런 부분들을 배워준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크게는 결국 총론, 강론 이렇게 나눠지게 될 겁니다. 그러면 대략적인 내용 자체는 뭐 제가 여기서 하나하나 세부적인 내용들을 설명드려봤자 안 보실 거예요. 그죠? 제가 봤을 때는 이거 50분 찍어 놓으면 안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략적으로만 총론하고 강론이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사실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기서부터 조금 시작되게 돼요. 결국 뭐 이 영상을 찾아서 보셨든
아니면 그 유튜브의 알고리즘의 힘에 이끌려서 오셨든 결국은 이 영상을 보셨다라는 거는 저는 적어도 이 감정평가사라는 시험에 관심이 있으시기 때문에 아마도 이 영상을 보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 어느 분 수업을 들으시든지 상관없이 앞으로 이론 또 감정평가 시험을 공부할 때는 이런 것들을 조금 주의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뭐 제가 다루고 있는 과목이 감정평가 이론이긴 합니다. 하지만 결국은 우리는 세 과목을 다 평균을 내서 그 다음에 그 평균 점수가 제일 높은 사람을 합격시키는 구조이기 때문에 다른 과목들 간의 연관성도 굉장히 중요하게 돼요. 그래서 제가 먼저 설명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 대체 이 감정평가 이론이다라고 하는 과목이 있습니다. 근데 이 과목만 우리가 미시적으로 보기 전에 대체 얘가 다른 과목인 실무와 그 다음에 법규와의 관계에 있어서 대체 어떤 위치를 점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치를 알고 계셔야 여러분들이 제한된 수험 기간 안에 효율적으로 시간을 분배해가지고 공부를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뭐 제가 공부를 할 때도 되게 유명했던 말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뭐 명언 같은 거긴 한데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세 과목이 있는데 우리는 결국 여기서 합격하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 수석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수석은 굉장히 비효율적인 전략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빠져나가는 게 가장 효율적인 전략이냐면 실무는 면과라, 즉 우리는 40점을 반드시 넘어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라고 하면은 우리 시험은 결국 평균, 세 과목 평균 점수가 제일 높은 사람이 붙는 시험은 맞아요. 다만 아무리 평균 점수가 높다라고 하더라도 한 과목이라도 40점 미만의 점수를 받게 된다면 다른 과목이 아무리 점수가 높아서 평균이 높다라고 해도 이 사람은 불합격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중요한 거는 평균 점수가 높으면 좋아요. 높으면 좋지만 그 중에서도 신경을 써야 된다는 거는 한 과목이라도 40점 미만, 즉 꽈락 이하의 점수를 받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실무는 면과락을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는 다른 과목을 아무리 잘 봐도 한 과목이 40점 미만이 나오게 되면 붙을 수 없는 시험이기 때문에 면과락을 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 중에서도 실무에 요 이름이 붙은 이유는 실무가 세 과목 중에서 평균적으로 가장 꽈락률이 높은 과목입니다. 대체적으로 70에서 거의 한 80% 정도가 이렇게 꽈락을 많이 받아왔었고요. 제가 시험을 봤던 31회 때도 거의 꽈락률이 7, 80%였습니다. 요 말은 그 뭐냐면 100명의 시험을 보면 일단 70명에서 80명은 꽈락이기 때문에 경쟁자에서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그럼 사실상 20, 30명만끼리 실질적인 경쟁을 하는 거기 때문에 경쟁률이 확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실무를 면과락을 우선 해야 된다는 건 이것만으로도 어떻게 실질적인 경쟁 대상이 20, 30명으로 줄어들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 주셔야 돼요. 실무는 반드시 면과락을 해야 된다는 거고요. 이때 뭐야? 나는 학교를 다니면서 40점을 맞아본 적이 없다 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이 실무라는 과목은 굉장히 양도 많을 뿐더러 난이도도 굉장히 높습니다. 따라서 이 40점을 만만한 점수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초반부에 굉장히 많은 시간을 이렇게 할애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로 이론은 딱 어떤 위치에 정해져 있냐면 평균이에요. 평균. 물론 어느 과목이나 잘하면 좋겠죠. 근데 사실 이 실무, 이론, 법규 세 가지 과목의 성격은 조금씩 상이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한 사람이 모든 일을 잘할 수 없는 것처럼 특정한 수험생이 물론 잘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세 과목을 전부 다 잘한다는 건 어렵기 때문에 이론은 그 중에서도 평균, 남들보다 못하지만 않는 수준이면은 합격에 큰 지장은 없다라는 겁니다. 그 말은 곧 얘가 점수를 깎아먹는 역할을 해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점수를 깎아먹는 과목은 뭐예요? 실무예요, 실무. 요거는 너무 점수대가 낮기 때문에 저기서 점수가 깎였는데 여기서까지 깎여버리면 얘로 대체 어느 정도나 채우실 수 있다라는 거, 그게 어렵기 때문에 과목은 제 정도에서만 깎이면 충분하다.
얘는 딱 평균적인 점수는 받아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작년이나 최근에는 이 이론 평균적인 점수대가 조금 올라갔어요. 특히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점수를 좀 많이 준 경향이 있어서 합격생들 평균이 뭐 50점 초반에서 50점 중반 정도로 이렇게 형성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공부하던 시절 그리고 그 이후에 한 3, 4년 동안은 계속적으로 이 이론의 평균적인 점수가 45점대였거든요. 그래서 목표 점수는 실무 40, 그다음에 이론은 딱 평균 45에서 40 후반 정도로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는 우리가 결국은 이 고시촌을 나가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실무하고 이론은 저렇게 하면서 법규에서 반드시 고득점이 나와줘야 돼요. 그 이유는 시험 과목의 특성과도 조금 연관이 됩니다. 우리가 실무하고 이론은 사실 수업 목적상 어떤 교재 범위는 있긴 하지만 현실적으로 범위가 딱 정해져 있진 않아요. 예를 들어 실무 같은 경우도 교재에는 없지만 뭐 빈집특례법과 관련된 내용들이 출제가 되기도 하고요. 이론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이론 교재에서는 다루고 있진 않지만 분양가 상한제와 관련된 택지별 감정평가 이런 것들이 갑자기 튀어나오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종종 있는 과목들이에요. 하지만 이 보상법규는 지금은 뭐 법대가 사라졌지만 혹시나 교양 과목으로라도 학교에서 법학 수업을 들으셨던 분들이 계시다라고 하면은 비교적 논점이 한정되어 있는 과목입니다. 그래서 법대 교수님들이랑 가끔 만나가지고 얘기를 할 때는 이 보상법규 아니면 이 법학은 머리는 그렇게 좋지 않아도 내가 엉덩이만 무거우면 충분히 극복이 가능한 과목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안정적인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과목이기 때문에 얘를 같은 시간을 투자하더라도 실무나 이론에서 1점을 올리는 것보단 여기서 1점을 올리는 게 훨씬 좋기 때문에 가성비가 좋기 때문에 얘를 통해서 우리는 고시촌 탈출하는 사다리로 쓰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개인적인 성향마다 나는 실무가 더 잘 맞는다, 이론이 잘 맞는다 라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평균적으로 대체적인 수준으로 봤을 때는 실무는 명과락, 이론은 딱 평균, 그 다음에 법규를 고득점을 통해서 나가는 게 가장 일반적인 수험생의 케이스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뭐 명과락은 아니었지만 운이 좋게 점수대로 보게 된다면 실무가 제일 낮았고요. 그 다음에 이론, 그 다음에 법규 순서대로 이렇게 좀 높았습니다. 그래서 요 순서대로 내가 좀 공부를 많이 해야겠다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초반부에는 실무 위주, 그 다음엔 법규도 조금 하시면서 이론도 우리 어쨌든 세 과목 중 하나에 해당하는 만큼 놓치지 말고 계속 세 과목 꾸준히 가져가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요거 결국은 이 세 과목의 비중은 요렇게 가져가셔야 되고 각 과목의 위치는 요런 정도에 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하게 되는 거는 이제 세 과목 비중을 요렇게 받긴 했는데 이론 중심으로 조금 요렇게 보도록 할게요. 어쨌든 제가 담당하고 있는 과목인 만큼 요것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여기에선 직접적으로 나오진 않았지만 제가 뭐 기본 강의 첫 강의나 나중에도 말씀드리는 내용이에요. 근데 우선 이 감정평가 이론을 내가 수험생으로서 공부하는 데 있어서 뭐를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냐면 요겁니다. 우선 이론 공부를 좀 하자라는 거예요. 공부를 하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라고 하면은 일단 공부 방법을 얘기하기 전에 앞서서 공부 방법을 하려면 공부 시간이 충분히 확보되어야 되잖아요. 근데 현실적으로 실무에도 내가 시간이 많이 치고 법규에서도 많이 시간이 치다 보기 때문에 이론 공부를 거의 안 하시다가 막 시험 한 5개월, 4개월 전에야 시작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절대 안 됩니다. 우리 시험은 객관식 시험이 아니에요. 1차도 이제 4, 5개월 전에 하면은 조금 부담스러울 텐데 2차 그리고 세 과목 중에 한 과목, 즉 33%의 지분을 가지는 과목을 4, 5개월 전에 한다? 요거는 전혀 합리적인 계획이 아닙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실무하고 법규 때문에 시간이 치이는 거 저도 너무나 잘 압니다. 저도 여기서 공부를 했던 수험생이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조금이라도 공부를 해놓지 않으면 그게 정말 눈덩이처럼 쌓여서 나중에는 손을 쓸 수가 없게 돼요. 그래서 처음에 가장 많이 강조드리는 부분은 하루에 한두 시간만이라도 제가 뭐 엄청 막 열심히 공부를 하라고도 말씀을 드리지 않을게요.
근데 적어도 기본서에 있는 내용들은 하루에 한두 시간 정도씩은 조금 숙지하는 시간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당연히 일정한 원인이 투입이 돼야 돼요. 그게 바로 공부를 하는 입장에서는 충분한 공부 시간이 되겠죠. 근데 요게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나중에 저한테 오셔서 이런 점수가 안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저는 여기서는 어떻게 해드릴 수 있는 게 없어요. 제가 대신 공부를 해드릴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항상 초반부에도 너무 이걸 안 하시지 말고 요 정도의 시간은 확보를 해주셔야 한다는 거, 요거는 꼭 기억을 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요 감정평가 이론 시험과 관련해서는 조금 요런 것들이 달라지고 있어요. 첫 번째로는 뭐냐면 우리는 아까 요 시험이 이 이론 과목이 크게는 총론과 두 번째로는 강론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의 출제 경향을 본다면 총론 부분이 거의 7대 3의 비중으로 굉장히 높았어요. 근데 최근에는 어떤 식으로 좀 비율이 정해지고 있냐면 거의 5대 5 수준으로까지 강론 영역, 즉 구체적인 물건별 평가 방법이 뭐냐라는 부분으로 출제 빈도가 많이 증가했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사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어쨌든 모의고사 문제를 만들고 출제하고 채점을 이렇게 진행하긴 하지만 총론 같은 경우는 물론 일반화된 명제들이 있긴 해요. 하지만 책에 꼭 있는 것만 정답이냐라고 하면은 여기는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뭐 논문이나 이런 데서는 다른 근거들을 활용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렇진 않지만 강론 같은 경우는 책에 있는 것들이 대부분 정답이에요. 그리고 요거는 두 번째로 이 마지막 부분과도 연관되긴 하는데 점점 요 시험에 응시하는 그 수험생 숫자가 날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 명들의 수험생은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을 딱 점수에 맞춰서 줄을 세우려면 채점 기준이 애매해질 수 있는 총론 부분보다는 채점 기준을 명확하게 책에 있는 게 아니면 점수를 부여하지 않을 수 있는 강론 부분으로 점점 출제 비중이 변화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물론 이 단어 공부하실 때 되게 싫어하는 단어인 건 알아요. 하지만 결국은 책에 있는 게 정답이고 내가 시험을 보는 입장에서 안정적인 답안지를 구상하기 위해서는 암기가 어쨌든 필수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점차 시험이 이런 암기 쪽으로 조금 가고 있다. 암기가 필요한 부분으로 가고 있다. 그리고 이런 강론 같은 부분들에는 정확도가 떨어지는 내용을 서술하다 보면 당연히 점수가 상대적으로 낮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과거와 다르게 점점 늘어나고 있다. 어디 부분이? 강론 부분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여기도 신경을 좀 써주셔야 될 때가 됐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저도 처음에 시험을 공부할 때 많이 들었던 내용이에요. 여러 가지 전문 자격사들이 있긴 하지만 우리 감정평가사 시험이 뭘로 악명이 높았냐면 대체 출제 경향을 파악하기가 어렵다. 너무 불확실성이 크다라는 게 가장 이 시험의 안 좋은 점이었습니다. 물론 저도 그런 것들은 인지하고 있었지만 부동산이 되게 재밌다라고 생각해서 여기에 들어온 거고요. 그럼 불확실한 시험은 이제 어떻게 준비해야 되냐라고 하면 저는 제 생각은 그 불확실한 논점들, 수험가에서는 불이타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 논점들을 하나하나 준비하기보다는 그런 논점들은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잘 접근을 하지 못해요.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잘 접근하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서 내가 점수를 받아야겠다라는 생각보다는 내가 아는 다른 문제들에 조금 더 시간을 쏟으시고 이런 문제들은 내가 당황하지 않고 딱 내가 기존에 연습했던 유형별 답안 작성 요 방식에 맞춰서 답안지를 적당히 쓰고 나오시는 게 최선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저는 대체로 수업하는 그 방향성 자체가 물론 저는 그냥 책 읽고 암기만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이해는 다 시켜드리고 설명은 드리지만
최종적인 제가 진행하는 모의고사에 있어서의 최종적인 목표는 정확한 용어를 사용하고 계시냐, 중요한 문구나 키워드들이 들어가고 있냐라는 걸 강조하는 좀 암기 중심 이쪽으로 진행이 되게 될 거고요. 두 번째로는 이런 불확실한 시험에 맞춰가지고 모르시더라도 좀 답안을 작성하실 수 있게 문제 유형별로 내가 어떻게 답안지에 뭘 써야 되는지 이런 것들 위주로 진행이 되게 될 겁니다. 그래서 크게 두 가지가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사실 요거는 뭐 수험생 입장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에요. 뭐 요게 늘어나고 있다라고 하면 내가 암기를 열심히 하면 되고, 두 번째로는 불확실성이 크다라고 하면 저런 문제는 내가 어떻게 대처를 할지 그동안에 나왔던 기출문제를 보면서 연습하시면 되지만, 요렇게 수험생 수는 늘어나고 있지만 합격 인원은 감소하고 있다. 사실 요거는 우리 수험생 입장에선 대처하기는 어려운 내용입니다. 어떻게 할 수밖에 없냐면 열심히 공부를 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저 때는 뭐 200명 이렇게 뽑았었는데 지금은 한 190명 이렇게 점점 줄어들고 있는 추세고요. 저 때 비해서 수험생 수는 굉장히 늘어났습니다. 거의 1.5배에서 2배 요 수준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경쟁률은 사실 조금 더 치열해지고 있다. 그리고 요거는 평가사만이 아니라 다른 자격사 시험들도 다 늘어나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크게는 뭐 구체적인 것들은 우리가 수업하면서 더 나가게 될 거지만 중요한 거는 요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당연히 이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해만으로는 우리가 제한된 시간 안에 정확하게 답안을 구상하기 어렵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이 불확실성을 대체 내가 어떻게 처리할 거냐, 여기도 신경을 써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거의 끝나가고 있어요. 그러면 요 수업은 일정은 어떻게 될 거냐면 뭐 세세한 것보다는 대략적인 것들만 이렇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수업 일자는 크게 평일과 주말로 이렇게 나눠지게 돼요. 근데 뭐 처음부터 평일 주말 다 나와라 요거는 아닙니다. 제일 처음에는 평일에만 이렇게 수업을 진행하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 평일에 진행하는 수업은 크게 두 단계로 나눠지게 될 겁니다. 첫 번째가 일단 내가 뭘 알아야 답안지에 쓸 거 아니에요. 뭘 알아야 쓸 거기 때문에 기본 이론이 4월부터 10월까지 꽤 길죠. 이 정도로 진행이 되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요 10월이 끝나게 되면 11월부터는 문제풀이 답안지를 써 보시게 될 겁니다. 당연히 요거는 기출 문제를 대상으로 하게 될 거고요. 기출 문제다 보니까 실제로 시험에 나온 문제다 보니까 난이도는 그리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평일에 진행하는 수업은 이렇게 두 가지가 있고요. 기본 강의는 우리 아까 이론에서는 어떻게 두 가지로 분류하냐고 했냐면 가장 일반적인 내용인 총론과 두 번째로는 구체적인 물건과 관련되는 강론으로 이렇게 구성되게 될 거고요. 기출 문제도 마찬가지로 총론과 강론으로 이렇게 나눠지게 될 겁니다. 그러면 평일은 이렇게 구성이 되고 우리가 처음부터는 이렇게 진행되지 않을 거지만 한 7월 정도가 되면 평일에 있는 수업만이 아니라 플러스 알파로 주말에도 수업이 진행되게 될 거예요. 그럼 이 주말에 진행되는 수업은 뭐냐라고 하면 일종의 모의고사, 실전 모의고사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요 학원에 오시든 아니면 온라인을 통해 가지고 이 다른 강사님들이 내신 문제를 풀어 보게 될 거고요. 그리고 당연히 모의고사가 나오게 되면은 성적이 나오게 될 거고 요 성적 순서대로 등수가 발표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요 기출문제 풀이보다는 조금 더 내 위치를 상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될 거예요. 그래서 평일 처음에는 중심으로 수업이 진행되다가 이후에 주말에는 요 GS 스터디다라고 하는 모의고사까지 추가로 진행이 되게 될 겁니다. 그래서 표로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가 시기적으로 본다면 이렇게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4월에 이렇게 시험이 시작하신다, 그 수험 시작하신다라고 하면은 4월부터 10월까지는 뭐가 진행되더라? 평일에 기본 강의가 이렇게 진행되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10월부터는 언제까지? 11월부터 이제 4월까지는 기출문제 풀이가 이렇게 진행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요 중간쯤 한 7월 여기 중간부터 힘드시겠지만 뭐가 추가되게 되냐면 요 GS 모의고사까지 추가가 되게 될 거예요. 그래서 크게는 4월부터 7월까지가 그나마 좋은 시절이죠. 여기가 수험생분들 사이에선 좋은 시절일 겁니다. 그 다음 여기부터는 GS 주말에 하는 것과 평일에 하는 수업까지 같이 진행이 될 뿐더러
요거는 이론만이 아니라 나머지 실무와 법주까지 진행될 거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조금 수험 생활이 힘들어지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연간 일정에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뭐 나머지 나와 있는 내용들은 뭐 강의 교재와 관련되는 것들인데요. 그래도 최대한 이 시험은 결국 교수님들 교재나 논문 이런 데서 출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뭐 다양한 내용들 이렇게 좀 담으려고 했고요. 이거는 나중에 뭐 서점이나 이런 데 통해 가지고 구체적인 강의 내용, 강의 교재들 이런 것들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예요. 어쨌든 이 시험도 자격증 시험 중 하나인 고시 공부입니다. 근데 이 고시 공부를 할 때는 저는 제일 힘들었던 게, 물론 공부량이 많은 것도 굉장히 힘들었지만 수험 생활 내내 내가 이거를 할 수 있을까? 아니면 내가 이거 공부를 한다라고 해서 진짜 합격자 발표 날에 합격자 명단에 내 이름이 들어갈 수 있을까? 이게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할 수 있습니다. 별로 안 똑똑해 보이는 저도 이렇게 붙어서 여기 앞에 있잖아. 그러니까 하실 수 있는데, 저는 요 고시 공부를 할 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기간이, 내가 이 공부를 하는 기간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사실 새 과목이 아니라 이 불안함이라는 과목까지 추가되게 됩니다. 그러면 점점 시험장에 가서 내 실력을 조금 발휘하기가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제일 좋은 건 뭐다? 물론 힘드세요. 아까처럼 이렇게 세 과목 다 하는 거 정말 힘들기는 하지만, 저는 아무것도 모를 때 진짜 이런 불확실성이 점점 내 불안함이 증폭되어가는 이렇게 기간이 늘어지는 것보다는 가급적이면 빨리, 우리 좀 고통을 빨리 미루다가 이렇게 받아가지고 2년 안에 합격하시는 걸 정말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이 기간이 오래된다고 해서 이 고시 공부에선 절대 유리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왕 이 시험을 준비하시는 거다라고 하면은 조금은 준비를 철저히 하셔가지고 이제 내년에 있는 시험들 좀 대비하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자세한 건 어쨌든 나중에 기본 강의나 이런 데서 다루는 걸로 하고요. 오늘은 요 정도로 하고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뭐 문의사항 있으시면, 혹시나 문의사항 있으시면 제 이메일 주소는 macna123 그다음에 네이버예요. 네이버. 요렇게 있기 때문에 혹시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라고 하면은 여기로 보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생하셨고 혹시나 연락 필요한 거 있으시면 연락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